지난주 시장은 꽤 거칠었습니다. 월요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5% 넘게 빠졌고 나스닥도 4% 넘게 하락했죠. 이럴 때 투자자들 머릿속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. 지금 팔아야 하나, 더 사야 하나,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하나. 사실 이런 고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. 2020년 3월에도 똑같았거든요.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. 코스피는 1439까지 밀렸고 S&P 500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0% 넘게 폭락했죠. 지금 생각하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담담하게 볼 수 있지만 당시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.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 이야기가 나왔고 증권사 앱은 접속자가 몰려 제대로 들어가지지도 않았어요.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습니다. 그런데 의외인 게 하나 있습니다.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주식을 샀습니다. 2020년 3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11조 원 넘게 순매수했죠.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낸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. 그때는 아무도 반등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샀고, 어떤 사람은 공포를 못 이겨 팔았고,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계좌만 들여다봤습니다. 흥미로운 건 시장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자, 조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가자. 폭락장이 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. 사실 이상한 생각도 아니죠.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요.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. 사람들은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면 다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전문가도 모르고 기관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. 2020년 3월이 딱 그랬습니다. 시장이 하루는 무너지는 것처럼 빠졌는데 바로 다음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,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던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습니다. 시장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.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 며칠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년 동안 S&P 500에 1,5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냥 들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만 했는데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. 그 20년 동안 시장이 가장 크게 올랐던 날 10일만 놓쳐도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.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결과를 갈라놓은 건 고작 열흘이었다는 얘기죠. 더 흥미로운 건 그런 날들이 언제 나오느냐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모두가 낙관적일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뉴스에서는 위기 이야기가 쏟아지고 계좌를 열어보기도 싫고 당장이라도 다 팔고 싶어지는 시기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바닥을 맞히겠다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. 바닥을 못 맞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놓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. 그래서 폭락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. 조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가자. 대부분의 사람은 바닥을 놓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. 바닥을 기다리다가 반등을 놓친 뒤에 후회합니다. 자, 그럼 일단 샀다면 그 다음은 안전할까요? 이미 샀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? 폭락장에서 한번 사고 난 다음에 꼭 따라오는 고민이죠. 그리고 이 고민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둘로 갈립니다. 더 사서 평단을 낮출까?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고 나올까? 문제는 그 순간에는 둘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. 실제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이기는 경우가 절반을 살짝 넘어요. 승률로는 51.75%,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많은 거죠. 그런데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. 이길 때는 평균 7.16%를 버는데 질 때는 평균 8.2%를 잃어요. 자주 이겨도 한번 크게 깨지면 그동안 번 게 다 날아가는 구조인 겁니다. 게다가 손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팔고 나면 언제 다시 들어가지를 또 정해야 하거든요.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 타이밍 함정에 똑같이 빠집니다. 손절로 한 번, 다시 못 들어가서 또 한 번, 두 번 잃는 거죠. 그렇다고 물타기가 정답이냐? 그것도 아닙니다. JP모건이 조사해보니 개별 종목 중 40%는 고점에서 70% 넘게 빠진 뒤 영영 회복하지 못했어요. 회사가 진짜로 무너지고 있으면 아무리 평단을 낮춰도 안 올라옵니다. 그냥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만 베이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. 개별 주식이냐 지수 ETF냐에 따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개별 종목은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수 ETF는 비실비실한 회사가 알아서 빠지고 새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. 구조적으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팔까 더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. 내가 지금 뭘 들고 있지? 이게 왜 중요하냐면
결국 수익을 가르는 건 종목이 아니라 사고 파는 습관이거든요. 달바르 조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20년 동안 따라가 봤더니 1억 5천만 원을 S&P 500에 그냥 묻어뒀으면 10억 7,550만 원 넘게 불어났는데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쥔 건 그 절반인 5억 1,7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.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에요. 무서울 때 팔았다가 오를 때 다시 사는 걸 지치지도 않고 반복했기 때문입니다. 결국 더 사느냐 파느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. 그 전에 내가 뭘 들고 있는지, 왜 들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답이 보이거든요. 그런데 끝까지 못 버티고 던진 사람들은 정작 무엇을 놓쳤을까요? 자, 지금이라도 팔면 적어도 더 잃지는 않잖아. 폭락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생각이죠. 그 순간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. 더 무너지기 전에 일단 손에 쥔 거라도 지키자는 거니까요. 그런데 돌아보면 이 선택이 가장 크게 후회를 남깁니다. 2020년 3월이 딱 그랬어요. 모두가 던지던 그 바닥에서 시장은 곧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얼마나 빨랐냐면 그 깊은 폭락을 단 4개월 만에 전부 되돌리고 원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. 100년이 훌쩍 넘는 주식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팔고 나간 사람들은 그 4개월을 현금만 준 채 지켜봐야 했어요. 회복하면 그때 다시 사야지 했지만 정신 차려보면 주가는 이미 팔기 전 그 자리였습니다. 올라가는 속도는 더 무서웠습니다. 바닥에서 2배가 되기까지 거래일로 354거래, 1년 반도 안 걸렸거든요. 보통 이만큼 오르려면 몇 년은 걸리는데 그 대부분이 다들 아직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일어나 버린 겁니다. 무서워서 던졌다가 다시 못 들어간 사람은 정작 시장이 가장 크게 오르는 구간을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죠. 우리 시장도 똑같았어요. 1439까지 빠졌던 코스피가 10달 만에 3000피를 찍었으니까요. 그 10달 사이에 끝까지 들고 버틴 사람과 겁나서 던진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.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2020년이 유난히 빨랐다던 거 아니냐고요. 맞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5년 반이 걸렸고 2000년 닷컴 버블은 7년이나 걸렸으니까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래 걸렸든 짧게 걸렸든 결국엔 전부 회복했다는 겁니다.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. 멀리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. 1871년에 미국 주식에 1,500원어치를 넣어뒀다면 150년이 지난 지금 5,250만 원이 넘게 불어나 있어요. 그래서 공포에 못 이겨 팔고 나오는 건 따지고 보면 이번만큼은 역사가 틀릴 거다에 돈을 거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베팅은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오답에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타이밍을 재려다 놓치고 손절과 물타기 사이에서 헤매고 결국 공포에 던지고 전부 그 순간의 감정에 떠밀려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감정이 문제다라고만 하면 사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. 그 감정은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행동경제학자 카너먼이 밝혀낸 게 있어요. 사람은 똑같은 크기라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.25배쯤 더 크게 느낍니다.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의 그 쓰라림이 2배로 불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세게 때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폭락장에서 손가락이 자꾸 매도 버튼으로 가는 건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.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진짜 문제는 그 고통이 아무 계획도 없는 머릿속을 덮칠 때 터집니다. 폭락하면 이렇게 하자를 미리 적어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공포를 느껴도 전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.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. 얼마나 떨어지면 얼마를 더 살지, 구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,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는지 한 줄로 적어두는 것, 나는 왜 이걸 버티는가를 메모로 남겨두는 것. 딱 이 정도면 됩니다. 시장이 흔들릴 때 꺼내 읽으려고요. 아 맞다, 나 이래서 들고 있던 거였지. 이 한마디가 패닉에 팔아버리려는 손을 멈춰 세웁니다.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주는 곳이라고요. 결국 이 차이는 누가 더 배짱이 두둑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누가 미리 준비해뒀느냐의 문제입니다. 폭락은 앞으로도 또 옵니다. 그것도 아마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순간에 찾아올 거예요. 그때도 뉴스는 더 떨어질 이유를 쏟아낼 거고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할 겁니다. 근데 돌아보면 시장은 늘 비슷했어요. 공포가 오고 누군가는 겁나서 던졌다가 후회하고 또 누군가는 묵묵히 줍고 결국 폭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건 바닥을 귀신같이 맞히는 재주가 아니었어요. 무너지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 하나였습니다. 다음 폭락은 분명히 또 옵니다. 그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것도 결국 그 순간의 배짱이 아니라 지금 미리 적어두는 기준 한 줄일 거예요. 지금 흔들리지 않을 기준 하나를 적어두세요.